유명한 정신과 의사 손정연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아, 오늘 일하기 싫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정말 일하기 싫은 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는 한 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들려주는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오늘 색다른 인트로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항상 일하고 싶고 방송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라서 뭐 약간 공감이 안 되긴 했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또 제 의견과도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 정신과 의사인 손정연이 남긴 말입니다. 진짜 꼭 참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네. 저도 사실 쉬고 싶어요. 아마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얘기만 보시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본격적인 방송 앞서서 저희들 각자 소개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의 사회자를 맡고 있는 오동훈입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인트로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 BGM만 좀 잘 편집을 해주시면은 네. 좋았다. 역시 그 지난 방송에서는 약간 오랜만에 사회 보면서 감 떨어진 모습 보였는데 한번 하니까 다시 좀 감을 찾네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되게 올드한 진행을 해서 이거 진짜 왜 소름 이러나. 돋았어. 네. 역시 저는 좀 재물이 필요한 타입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을 희생시키고 그거를 밟고 올라서야 제가 더 빛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 근황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그냥요. 저희 말만 하는 시즌2는 언제 시작하나요? 아, 그래요. 그거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메일이나 댓글로 이제 뭐 주제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빈곤한 아이디어 들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시는 의견들이 크게 저희들의 갈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2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어서 새삼 또 다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약간 시즌2 맛보기? 네. 파일럿 형식으로 약간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들을 한번 조만간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비소 그리고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포맷이 시즌 1의 그 구성이었다면은 좀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내용도 좀 새로운 걸 담고요. 네.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지. 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세워라 되어라 하면서. 근데 또 요즘 편집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한 말만 싹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듯이 싹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거 편집하자고 하는 건 김지영 선생님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빼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 저희 새롭게 달라질 내부자들 시즌2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설이 너무 길어지시면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김지용 선생님께 좀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뇌수술을 하셨어요. 진단명은 뇌수막종이었고요. 크기는 7, 8cm 가량 되었고 좌측 전두엽 위에 있었습니다.
정수리 왼쪽 정맥동 근처 부분이었고요. 납작하게 전두엽 위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상태는 뇌부종도 함께 있는 상태였고요. 발견한 것은 4월 8일에 경련으로 인한 동작, 호흡, 언어가 되지 않아 혈압을 체크했더니 200이 넘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응급실로 내원했다가 입원하셨고 그 다음날 색전술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은 힘드시긴 해도 말씀도 잘하시고 드시는 것도 잘하고 계셨고 그래서 3일 뒤인 11일에 수술을 잡아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4시간 수술 후에 의식 깨어있는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가셨고 2일 후에 일반 병실로 이동했고요. 현재 뇌수막종은 전부 제거가 되었고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고 뇌부종에 대한 것은 아직 MRI를 찍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맞고 계셔서 곧 가라앉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은 잘 제거되어서 문제가 없이 1, 2개월 안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거라 하셨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엄마께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아주 웃긴 이야기라던가 손주 동영상에는 살짝 웃음을 보이시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말을 안 하시고 눈빛과 단순 대답, 그만, 보고 싶다, 싫어 등의 단답형을 조금 어눌하게 하고 계셔요. 수술 일주일밖에 안 되었고 뇌부종이 남아서일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외삼촌과는 조금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표정과 눈빛을 보면 우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금 저와 동생들은 출근과 육아로 아빠께서 간병을 하고 계세요. 아빠도 비슷한 뇌종양으로 16년 전에 간만아이프 수술을 하셨고 현재 추적 관찰 중이라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고 하셔서 계십니다. 뇌수술 후 환자에게 우울감이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것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려요. 오늘 실밥을 풀고 MRI 촬영 결과가 나온 후에는 조금 더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실 것 같은데 외과적 수술은 잘 되어 회복하고 계시지만 가족들은 어떤 감정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예, 어머님께서 이 4월 달에 뇌수술을 하신 후에 아직 좀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시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시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좀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사실 저희는 이제 개인 병원에 나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술 후에 환자분들을 안 뵌 지는 좀 몇 년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전공의로 일할 때는 이런 경우를 협진받아서 굉장히 많이 봤었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신경외과 병동에도 자주 가고 그리고 나중에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도 수술 후에 우울감이나 아니면 이런 뇌기능 재활이 잘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럴 때 이제 뭐 회진 돌 때 항상 전공의에게 교수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이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언제까지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 라고 자주 물어보셨는데 네, 허규영 선생님 몇 개월 정도까지 회복을 기대해 봐야 되나요? 역시 뇌신경과학 권위자.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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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인가요? 그거를 말씀해 그렇죠. 주셔야죠. 제가 들었던 것도 6개월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고 네. 6개월까지 좋아진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에 잘 치료받는 거 그리고 혹시나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우울감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뇌수술 후에 이제 이렇게 우울감을 보이실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수술 이 부위, 그러니까 종양이 있던 부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좌측 전두엽 위쪽이라고 했었고 사실 이 종양 자체는 뇌 실질에 생기는 종양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 생기는 종양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다행히 뇌 실질 자체에 직접적인 손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크기가 굉장히 좀 컸어요. 한 7에서 8cm 정도가 됐으니까 꽤 눌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눌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눌려 있었을 테고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조직들의
손상이 조금씩 입혀졌을 때 미세 손상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네, 아무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이 좌측 전두엽 부분이 우리 감정, 특히나 이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좀 우울감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위에 뭐 영구적이든 아니면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든지 간에 분명히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우울감이 나타나는데 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종양이 그 위를 누르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경련이나 어떤 뭐 언어 장애 이런 것들까지 좀 나타날 정도라면은 분명히 그 해당되는 조직 부위에 또 조금 손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 수막종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종이 계속 지속되는 이 상태도 또 뇌 기능에 일정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영역까지가 딱 가역적이고 언제부터는 비가역적이다. 요거를 좀 나누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사실 수술을 하시고 나면서 안 우울하신 분이 과연 있나 싶어요. 네, 이 정도의 큰 수술 그리고 내가 내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맞아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주셨던 거하고 저희가 너무 늦게 답해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수술한 지 며칠밖에 안 지난 지금 시점은 저는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뇌 기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뇌가 지금 안정을 되찾지 맞아요. 못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뇌가 지금 여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눌리고 있던 게 갑자기 없어지고 뇌압 올라갔던 것들이 막 떨어뜨리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이 어머님의 머릿속은 약간 정말 뿌옇고 맑은 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뭐 표현들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레 거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방금 김지영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뿌옇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은 일반 병실로 나오셨지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도 가셨었고 굉장히 평소에 생활하시던 거랑은 급격히 좀 다른 환경에 지금 처해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의식의 혼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머릿속에 구름이 낀 것처럼 네, 이렇게 혼탁해지는 걸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인지,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네, 다행히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그런 선망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계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정말 많은 선망 환자분들을 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 2달 동안 있을 때 500명의 선망 환자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망 환자분들 사실 보면은 뇌수술뿐 아니라 정형외과 수술, 뭐 내과 수술 이런 거 받은 뒤에도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병원인데 나 집에서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서 저희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선망이거든요. 네, 밤에 헛거보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이퍼액티브 타입으로 외현화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종류의 선망이 있고 사실 그거보다 많은 경우는 하이퍼액티브라고 해가지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은 없지만 뭐 멍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거 그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른 신체 부위 수술만 해도 뇌가 힘들어져서 그런 그 선망이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뇌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선망이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수술 후에 뇌가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까 김종우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메일을 보내주신 시점, 그러니까 수술한 지 며칠 안 된 시점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우울증을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은 그 이후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 그 중간에 있을 때 근데 기능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내가 수술 전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뇌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전보다 생활에 좀 제한이 생기는 거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네. 또 저희 의사들이 좀 이렇게 주의를 시키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좀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진이 나기도 하죠. 네. 꼭 이런 뇌 종양이 아니더라도 뭔가 암이라든지 뭐 그런 궤양성 대장염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심리적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협진이 많이 납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죠. 사고로 갑자기 이전에 사고 혹은 수술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잃으셨을 때 사실 그것만큼 큰 상실감이란 게 있을까요? 뭐 가족을 잃는 것도 힘들고 뭐 친한 사람을 잃는 것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기능들을 잃는다는 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야 물론 치매도 우울증이 많이 동반되죠. 본인의 그런 기능 저하들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신은 멀쩡하면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쳐다본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전공이 2년 차가 되면 저희가 처음으로 협진을 보게 되잖아요. 네. 처음 갔을 때 그냥 배도 정말 힘드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저로서도 되게 난감하고 힘들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도와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참 그때 협진 봤을 때 또 기억이 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또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서 또 필연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머님은 좀 병을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고 이렇게 급히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누구든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는 때까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우리가 그 상실의 5단계에 입각해가지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들을 좀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기질적 문제도 같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내가 정말 뭐 이런 병에 걸렸나? 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시는 단계에 있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병에 걸렸다, 병으로 인해서 이런 제한이 생겼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뭐 분노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5단계에 걸친 단계들을 좀 밟게 되는데 그 가운데 좀 우울의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들께서는 좀 어떻게 이분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좀 가지면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이 아버지도 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뇌수술을.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가 그 과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는지 어떻게 기능을 하셨고 계신지까지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특히나 어머니가 수술 초반에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감마나이프라 좀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뇌수술을 받으셨다, 뇌종양을 알았다는 점은 동일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그런 아버지도 결국은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되는 몸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지치고 두 분이 다 지치고 그랬을 때는 이 자녀분들이 옆에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많이 도와드려도 정서적으로만 지지를 많이 해주셔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 계속 같이 보살펴 드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죠.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분들이 지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6개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활의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더 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제일 정확한 소견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또 기대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어머님의 어떤 분노라든지 아니면 뭐 좀 짜증이라든지 예민함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그것들을 다 받다 보면은 좀 지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끼리도 조금 힘든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나누고 돌아가면서 이제 좀 그 어머님 일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쉬는 시간도 갖고 이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윤희 선생님께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친이 절 사귀기 전에 전 여친이랑 5년 동안 사귀었는데요. 그러고 5년이 지난 후 저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그 전 여친 이야기를 해요. 잠자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 여친이랑 5년 사귀었지만 쭉 만났던 건 아니고 그 여자가 몇 번씩 바람을 피우고 돌아왔는데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났던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구나 싶고 그 여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또다시 제 남친을 받아준다면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남친에게도 말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꾸 저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네, 좀 짤막한 사연이지만 굉장히 좀 강렬한 그런 사연인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참 탄식과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특히 이제 김지용 선생님이 격하게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들으시던 것 같은데. 네. 저요? 네. 아 일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네. 어떻게 잠자리 이야기를 하다가 전 여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오동훈 선생님 지금 이게 이해가 가요? 아우 안 되죠. 네, 이해가 좀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왜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왜 말을 하죠? 왜 잠자리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얘기가 나올까요? 비교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런 좋았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네, 아니면 전 여자친구는 이런 것까지도 뭔가 해줬다든지. 네. 뭔가 요구를 하는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자를 사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좋았던 경험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반대로 또 나빴던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언급 노노 자체가 네. 사실은 제일 좋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공감 능력의 부재 아닌가. 자신이 반대로 당해도 기분 좋게 계실까요? 과연? 그렇지 않겠죠. 참 이 얘기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 여자가 몇 번씩 바람피고 돌아왔는데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났던 거다. 이건 뭐 대체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은 그냥 이분도 그렇고 전 여자친구도 그렇고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셋이 다 서로 알고 있으면은 뭐 그랬었던 것들을 쭉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 더 안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렇죠. 더 힘드니까. 혹시 이제 그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이제 전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에게요? 네. 제가 먼저 묻지 않는 이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서로 좀 조심을 하죠. 저도 없어요.
안 하죠 얘기를. 네. 허경 쌤은 하신 적 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아 네. 어떤 맥락에서? 네. 그냥 막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예전에 거기 로그는 갔었는데 와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요? 네. 그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진짜 이 얘기 왜 하나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더 맛있게 먹어줘야지. 약간 그 뭔가 죄책감 같은 게 그 상대방한테 그때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공을 넘기는 거죠. 약간 고해성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그 비밀을 지고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네. 나는 뭐 털었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했다. 음.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네 몫이다. 나한테는 꺼릴 게 없다. 어. 라는 것처럼 저는 그때 느껴졌어요. 솔직히 뭐 그 사람 생각은 뭐 지금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고 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제가 관점이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후에도 몇 차례서 얘기를 했어요. 딱 이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었냐고. 그럼 오늘 딱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 누구인지 계속 추측하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편집해야 네. 될지 난감하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이 남자친구도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 여친이랑 5년 사귀었지만 뭐 쭉 만난 건 아니고 다시 만나고 또 만났던 거래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여자친구 분께서 좀 꽂혀서 계속 좀 물어봤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처음 시작은 아마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그렇죠, 했겠지만 그렇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안을 자극한 측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이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한번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괜히 좀 뭔가 들어봤자 기분 안 좋아질 거를 알지만 계속 궁금해지고 뭐 안 들으면은 막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되게 미칠 것 같고 얘기를 딱 꺼내요. 나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뭔데 하면 얘기 안 할래. 이러면 저 진짜 약간 더 미치거든요. 얘기 안 할래. 약간 이렇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저도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야 화 안 낼 테니까 그냥 얘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눈치 없이 남자친구분이 그냥 덥석. 그러면은 뭐 말할게. 실은 뭐 한 10번 헤어졌는데 계속 만났어.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좀 납득이 가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구나 싶고 혹시나 뭐 그 여자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 남자친구가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들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사실 지금 얼마나 사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남자친구분들이 이런 의심들을 덮어주기 위한 좀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이제 이미 의심이 생겼잖아요. 이 남자친구분이 지금 이 여자친구분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해줘요. 의심을 덮기 위해서 난 지금 너만 좋아해 막 이러면서 엄청 잘해줘. 아마 또 머릿속에 분명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예전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줬었겠구나. 그렇죠. 참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번 어렵죠. 빠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잘해주다가 만약에 또 서운한 게 생기면 이게 또 떠오르죠.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이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경 쌤 어떻게 헤어났었어요? 헤어졌죠. 네. 네, 일단은 그러네요.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혹시 물어보더라도 얘기하지 마. 네. 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그렇게 한 뒤에 신뢰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모두 다 전에 연애를 했었잖아요. 이전 연애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연애 순간순간들에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얘기해서는 안 될 걸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냥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이전 남자친구 만날 때 얘기를 하면은 좀 비슷한 얘기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뭐 돌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팩트 자체를 말한 거고 그렇게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어쨌든 지금은 나를 만나고 있다. 나를 예전에 사랑했던 그것보다 분명히 더 사랑하고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연애를 그렇게 여러 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날 때 그마다 전보다 좀 뭐라고 하지? 깊게 더 좋은 관계다.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남자친구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다음 연애에서는 더 나은 연애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아마 지금 만나시는 분도 사연 보내신 분도 연애에서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연애가 그 전 연애보다 더 깊은 연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과거랑 비교하고 전 여자랑 나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경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냥 이 얘기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자. 다시는 꺼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 머릿속에 떠올라도 그냥 묻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이 남자랑 연락을 한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연락을 받아준다. 그럼 그땐 헤어지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연락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런 컨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허경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 아까 얘기했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에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제 예전 생각도 나고 저는 약간 그때 조종당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약간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쵸. 네. 그런 죄책감 관련한 마음도 있고. 네. 그 남자친구, 그 전 친구는 이런 것까지 해줬어. 라고 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매니플레이션 당한다, 조종당한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고. 맞아요. 저도 선생님들 얘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차적으로는 이 남자친구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는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가 실제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을 좀 반복적으로 꺼내게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뻗어나가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진짜 팩트고 네. 어디까지가 추측이고 뭐 어디까지는 정말 이제 상상에 가까운 그런 것들인지 이걸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닫고 생각의 주의를 또 다른 데로 돌리려는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런 류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내가 이 생각에 또 빠져들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을 좀 떨칠 수 있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마련을 해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쓰는 기법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얘기를 계속 하시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말라 이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면 헤어져야죠. 네. 그거는 지금 가장 이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이건 지켜달라고 한 건데
안 된다는 건 정말 배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쵸.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힘든 연애를 계속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뭐 헤어지는 것도 헤어지는 거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만약 이런 상황이면 그냥 미러링을 한번 하고 예전 경험에 대해서 뭐 얘기. 나는 없는 줄 아냐? 너 지금 기분이 어떠냐? 왜 하냐? 그렇게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방법이네요. 헤어지고. 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사연, 세 번째 사연은 우리 허경 쌤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어떻게 정신병 있는 가족을 이해해야 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지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병원에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울증이 있기 전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겠지만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저와 제 형제에게 도가 넘은 체벌을 가하고 항상 소리 지르셨습니다. 체벌 수준은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심했습니다. 매로 때리다가 매가 부러지면 손에 잡히는 걸 다 던지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던 말던 코피가 터져도 계속 때리셨습니다. 이러한 체벌 방식에 저와 제 형제는 많은 불안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에게 더욱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려고 일을 하시고 체벌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리신 후에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형제를 키우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우울증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지 계속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저와 제 형제는 처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뭐 그래도 힘드셨을 테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니 자신을 이해해달라며 자기가 이래이래해서 너무 힘들었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어머니의 우울증이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도 나을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도대체 이런 우울증 있는 가족을 언제까지 이해하고 토닥토닥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떤 상처를 남에게 줬던 말던 일단 우울증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네. 과거에 이 사연자분께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셨던 어머님이 지금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신데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후에는 마치 이제 사연자분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냐 이런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예, 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신 게 느껴져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웬만해서는 뭐 어머니가 우울증이고 그러면은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체벌이나 뭐 이런 폭력이 다른 쪽으로 막 뻗어나간 게 아니라 나와 내 형제 이 사람들에게 계속 가해졌었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나 우울증이니까 나 너희들을 키우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었던 거다. 그래서 우울증 걸렸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날 것 같고 화나죠. 네. 그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고 사실 또 어머니께서 처음 우울증 진단받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 사연자분도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네, 사연자분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화가 나면서도 그래도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다니 이러면서 본인을 또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을 텐데 그러게요. 저는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정당한 분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정당한 분노예요. 사실 너무 심하잖아요. 다른 그쵸. 사람들이 보고 있던 말건 코피가 터져도 계속 때렸다. 어머님께서 분명히 잘못하셨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게 되는 거. 근데 어느새 보면은 10년 동안이나 이미 참고 이걸 받아들여 주시던 중에 사연을 보내신 거잖아요.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참고 받아주셨고 하실 만큼은 하신 거다. 맞아요. 본인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일부 생각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은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차라리 어머니를 그냥 뭐 미워하기만 하면 더 편할 텐데 지금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분은 뭔가 제가 이분을 만나뵌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뭔가 어머니에 대해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지내오신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니의 행동, 이제 체벌이나 이런 상처로 남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좀 좋게 해석을 해보시려고 노력도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지금은 많이 한계에 부딪히신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이 반감을 어딘가에 좀 표출을 해야만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왠지 평소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인식하시려고 하지 않고 좀 얘기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체별하신 것까지도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가 정말 되셨을까라는 그렇죠. 네, 마음이 들거든요. 네. 억지로 이제 그렇게 인지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했는데 사실 감정은 다 처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때의 일을 만약 이해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말 아무리 그 상대가 가족이라고 해도 정말 극심한 분노, 좀 약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분노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가족에게 그런 걸 감정을 가진다는 건 잘 용납이 되지 않죠. 내 마음속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이해한 것처럼 내 마음이 약간 다르게 작용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허경 선생님이 말한 거에 일부 동의를 하고 과연 정말로 이게 다 이해한 걸까? 아니면 이해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만든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 이분께는 계속 그 트라우마가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니까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힘든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 좋아요.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그 체벌했던 그 얘기는 지금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네요. 맞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그 당시를 떠올리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지금 당장도 또 상처가 되잖아요. 마음에. 그거 역시나 한 가지 의미로는 또 폭력이라고 봐요. 그거 역시나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걸 멈추지 않고서야 나한테 계속 쌓이는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어쨌든 어머니는 지금 분명히 또 본인에 대해서도 많이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 계신 상태실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이란 병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에 대해서, 본인 주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병인데 그것들을 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금 쉽게 말해 만만한 대상이 이 자녀분들에게 좀 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좀 컨테이닝하고 홀딩할 수 있는 어떤 자아의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는 좀 약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지금 우울증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러신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랬겠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게 길게 지속될 때는
분명히 어떤 그 사회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요소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런 쪽일 때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일을 그만두신 거면은 예전에 날 괴롭히던 환경적 요인은 사라진 것 같고 저는 어머니께도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이 길게 가는 건 아닌가 트라우마?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몰라 완전 썰인데 그냥 추측인데 어머니께서도 죄책감을 엄청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자녀들을 어쨌든 본인이 때렸다는 거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고 그거에 대한 자책으로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너희를 힘들게 키우느라 그런 거야 라고 자신의 마음에 변명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속에서도 내적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본인을 비난하고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이런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째 우울증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썰이긴 한데 가족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아마 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과의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면 애정 욕구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좀 애정 욕구가 크신 분인데 그게 남편한테도 좀 충족이 되지 않고 자녀들한테도 그게 어쨌든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우울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다들 좀 개연성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우울증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까요? 전 뭐 이게 다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 싸움이 돼도 좋고 아니면 싸우지 않고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안 꺼내거나 좀 조심하신다면은 지금 받는 어쨌든 나의 상처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윤희규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 가족 치료 저는 치료자가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한번 그 마음들을 좀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서로에게 더 상처 주지 않고 서로의 감정, 생각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가족 치료가 현재의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가족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또 주요 소재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들 각각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된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까 김종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이 자녀분들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양쪽 다에게 좀 외상으로 남을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로 이 어머니하고 자녀분들만 이야기를 나눠서는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옥경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치료자에 의해서 어떤 가족 치료의 과정을 좀 밟는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짤막하게 3가지 사연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드린 게 또 이 사연자분들께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좀 너무 이제 답이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시간 노답, 노노, 뇌답, 예스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노답, 노노, 뇌답, 예스로 돌아오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최대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거 해보는 걸로. 네. 뭐가 됐든 저희는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